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끝까지 사랑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고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 오늘 이야기는 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7세 황금순 여사.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 한 그릇 팔아.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사준 어머니. 하지만 그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자마자 통장을 훔치고 집문서를 위조하고 장례식까지 싸구려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치밀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악질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의 60억짜리 복수에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근처 한 종합병원 3층 진료실. 67세 황금순 여사는 하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황금순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금순 여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핏줄이 붉어져 보였습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예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금순 여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폐암이요? 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됐고 간에도 의심소견이 있습니다. 그럼 수술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금순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봅니다. 금순 여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의사의 질문에 금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요. 연락은 하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연락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귀찮아할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 문 열리는 소리. 금순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의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황금순님 힘내세요. 항암 스케줄 잡아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금순 여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 금순 여사는 복도 한쪽 초록색 플라스틱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복 입은 중년 남자, 휠체어 탄 80대 할아버지, 아기 아는 젊은 엄마, 간호사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금순 여사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쓰던 걸 물려받은 거였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아들 태수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금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아들 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수야, 엄마야. 금순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요. 금순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전화 주세요. 바빠서요. 아니, 태수야. 엄마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네, 병원이요? 왜요? 어디 아파요? 좀 심각한데. 엄마, 저 진짜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태수야, 엄마가.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금순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통화 종료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쁘긴 하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30년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금순 여사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금순 여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낡은 3층 건물. 1층은 황금순 국밥집, 23층은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은 20년 넘게 그대로였습니다. 금순 여사는 2층 거실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치지직.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5년 전에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금순 여사는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20년 된 것이었습니다. 쿠션이 꺼져 있었습니다. TV는 구형 브라운관이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순 여사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물 얼룩이 있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났습니다.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목덜미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나 이제 죽는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삐리리리 삐리리리. 금순 여사는 일어났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3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1층 국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큰 솥에 물을 붓고 사골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금순 여사는 30년 넘게 이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문 열고 밤 9시에 문 닫고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집 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순 여사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딱 알맞았습니다. 30년의 손맛이었습니다. 오전 7시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금순 여사는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걸까? 태수가 물려받으려나? 아니면 팔아버리려나? 손님은 국밥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금순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금순 여사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지 않았습니다. 금순 여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수야, 엄마 병원 결과 나왔어. 심각해. 시간 되면 연락 좀 해줘. 1분, 5분, 10분. 답장이 없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9시 가게 문을 닫고 금순 여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병이에요? 큰 병 아니죠? 저 이번 주 출장 가야 돼서 바빠요. 다음 주에 전화 드릴게요. 금순 여사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대려나. 금순 여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백엔니지 젖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얼마 못 산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32평형 고급 아파트 23층 거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박태수 35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원한 맥주 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축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골인,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슈팅입니다. 태수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안방에서 며느리 최윤희 32세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하얀 팩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또 문자 왔어?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오늘 병원 갔다 왔다는데. 무슨 병? 잘 모르겠어. 심각하다는데. 윤희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입원해야 돼? 글쎄, 다음 주에 전화해 보려고. 윤희는 눈을 굴렸습니다. 팩 때문에 얼굴이 뻣뻣했습니다. 에이, 또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맨날 그러시잖아. 그런가? 당연하지. 우리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치직. 태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시원하게 넘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럴 뿐은 아닌데. 여보,
당신은 너무 착해. 어머님이 얼마나 계산적인데.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희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윤희는 소파 쿠션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여보, 어머님이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 결혼할 때 예단도 겨우 300만 원 주시고, 애 낳았을 때도 용돈 10만 원 주시고, 우리 친정에서는 집 계약금까지 보태줬는데, 그래도 엄마 형편이 안 좋으셨잖아. 형편이 안 좋긴. 국밥집 30년 넘게 하셨는데 돈이 없을 리가 있어? 다 어디 숨겨 놓으셨겠지.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에서는 선수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우리의 학원비도 밀렸는데 어머님 병원비까지 어떻게 돼? 우리 형편도 빠듯하잖아. 그렇긴 한데. 여보, 내 말 들어. 만약에 어머님이 진짜 큰 병이면 요양병원 보내자. 요양병원? 태수는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요양병원이 훨씬 싸. 종합병원은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요양병원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돼.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요양병원 가시면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섭섭하긴 뭘 섭섭해. 요양병원도 좋은 데 많아. 간호사들 있고 밥도 나오고. 그래도 윤희는 태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 생각 좀 해. 애 학원비, 대출이자, 관리비 다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나가. 거기에 어머님 병원비까지 보태면 우리 망해.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맥주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래, 여보. 당신은 착하긴 한데 너무 순진해. 요즘 세상에 부모 병원비까지 다 책임지는 사람 없어. 다들 요양병원 보내. 윤희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아 맥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TV 화면에는 축구공이 굴러가고 있었지만 태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윤희는 안방에서 친정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윤희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병원 갔다 왔대. 무슨 병? 잘 모르겠는데 심각하다나 봐. 그럼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엄마, 나 절대 병원비 안 낼 거야. 당연하지. 너희 형편도 빠듯한데 무슨 돈으로 병원비 내. 요양병원 보내.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태수가 좀 망설이더라고. 에이, 태수 너무 착해서 탈이야. 내가 좀 세게 나가야 돼.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윤희는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에는 윤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시어머니 미안하지만 우리가 우선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후 금순 여사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국밥집은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윙윙윙.
핸드폰 화면에 아들 태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금순 여사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태수야. 오, 태수야. 전화해줘서 고맙다. 엄마, 병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금순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폐암이래.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폐암이요? 응, 사기래.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시더라. 금순 여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응, 진단서도 받았어. 전화 너머로 태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해요?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대. 얼마나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여러 번 해야 되니까 1,000만 원은 넘을 거야. 엄마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서요. 당장 1,000만 원은 어려울 것 같은데. 금순 여사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야, 태수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응,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금순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태수야, 넌 왜 그렇게 됐니? 주방 창문 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금순 여사의 마음은 겨울보다 추웠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폐암 사기래. 윤희는 화장을 지우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클렌징 티슈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짜? 응. 의사가 6개월에서 1년 남았대. 헐. 윤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돈이 1,000만 원 넘게 든대. 윤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1,000만 원? 우리한테 달라는 거야? 아니, 엄마가 알아서 하신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국밥집 수입으로 어떻게 1,000만 원을 마련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릎만 내려다봤습니다. 윤희는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내 말 들어. 항암 치료해도 폐암 사기면 효과 없어. 그냥 돈 낭비야. 그래도, 여보, 차라리 요양병원 보내자. 거기서 편하게 계시다가 가시는 게 나아. 윤희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윤희는 태수를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뭐가 너무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1,000만 원 퍼부어봤자 어머님 몇 달 더 사시는 거고 우리는 빚만 늘어나는 거야.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요양병원 얘기해 볼게. 그래, 여보. 그게 맞아. 윤희는 다시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닦았습니다. 태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10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금순 여사는 아들 내외와 함께
지방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외곽,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산속에 자리 잡은 3층짜리 낡은 건물. 외벽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산과 논밭뿐이었습니다. 태수가 운전대를 잡고 윤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내리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쾅!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포천 실버 요양병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간판 한쪽 글씨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건물 유리창은 깨진 곳도 있었습니다. 윤희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자갈길에 울렸습니다. 빨리 오세요. 원장님이 기다리신대요. 금순 여사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엄마 꼭 여기 있어야 돼? 태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땅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좋대요. 간호사들도 있고 밥도 나오고. 엄마 집에서 있으면 안 될까? 엄마가 폐 안 끼칠게. 엄마, 저희도 일하잖아요. 엄마 케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윤희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빨리 오세요. 원장님 바쁘시대요. 금순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1층 원장실. 50대 남자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벗겨지고 배는 불룩했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태수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태수와 윤희는 악수를 했습니다. 원장은 금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이 환자분이시군요. 앉으세요. 금순 여사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폐암 사기 진단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안 하시나요? 윤희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항암은 효과가 없다고 들어서요. 그냥 편하게 계시게 해드리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호스피스 케어 중심으로 가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3개월 선납하시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윤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 할인이요? 그럼 3개월에 324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3개월 선납할게요. 태수가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엄마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의견은 무슨? 어차피 들어오실 거잖아. 금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원장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쾅. 그럼 오늘부터 입원 가능하십니다. 2층 203호실 배정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윤희는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2층 203호실.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미 3명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의식이 없는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쉬익쉬익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분은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초점이 없었습니다. 한 분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금순 여사는 남은 침대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침대는 낡았습니다. 시트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금순 여사의 보따리를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계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간호사한테 말하시고요. 금순 여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태수야. 네, 엄마. 엄마 면회는 언제 와줄 수 있니? 태수는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윤희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바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게요. 한 달에 한 번? 금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것도 힘들면 2달에 한 번. 금순 여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윤희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야 돼. 애 학원 데려다 줘야 된다고. 응, 알았어. 태수는 금순 여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 갈게요. 건강하세요. 응. 태수와 윤희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쾅! 금순 여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 점점 작아지는 발소리. 금순 여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치지직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귀 밑으로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백엔니지 젖었습니다. 나 이제 버려진 거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간호사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들, 저녁 드세요. 플라스틱 쟁반에 담긴 밥. 국은 미지근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조각, 콩나물 무침. 금순 여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금순 여사는 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금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노인 한 분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파. 간호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그 드라마 봤어? 응, 완전 재밌더라. 금순 여사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화요일 오후 2시. 태수와 윤희는 금순 여사의 집, 동대문구 신설동 국밥집 건물에 왔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 윤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 어머님, 물건 정리해야지. 태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보,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물건 함부로 뒤지면. 함부로 뒤지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야.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확인하는 거지. 윤희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울렸습니다.
탁탁탁 2층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스웨터, 면바지, 겨울 코트, 이불 속도 뒤졌습니다. 베개 밑도 뒤졌습니다. 아, 여기 있다. 윤희는 옷장 깊숙한 곳, 낡은 가죽 가방 뒤에서 천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지직. 가방 안에는 통장 3개와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봐. 통장이야.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통장? 엄마 통장? 응. 3개나 있어. 윤희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 농협. 잔액 2,300만 원. 두 번째 통장 신한은행. 잔액 1,800만 원. 세 번째 통장 우리은행. 잔액 900만 원. 헐, 총 5천만 원이야. 윤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이렇게 많았어?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 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보관이 아니라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야? 윤희는 태수를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순진해?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돈 어차피 우리 거야. 미리 챙겨놓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도는 무슨. 여보, 우리의 학원비 밀린 거 알지? 이걸로 내자. 엄마 돈으로? 어차피 우리 돈 될 건데 뭐가 문제야? 윤희는 통장을 가방에 다시 넣고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빨리 가자. 은행 가서 비밀번호 알아내야 돼.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내? 어머님 생년월일 넣어보면 되지. 아니면 당신 생년월일.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윤희는 태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우리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알았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 오후 4시, 윤희는 신한은행 ATM기 앞에 섰습니다. 서울 대치동 은행 지점.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통장을 넣었습니다. 띠링.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시도 금순 여사 생년월일 1957년 3월 12일 312. 삐삐삐.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윤희는 혀를 찼습니다. A. 두 번째 시도 태수 생년월일 1989년 5월 20일 520. 띠링. 확인되었습니다. 됐다.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잔액 조회 2,300만 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윤희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드르륵. 50만 원권 지폐 10장이 나왔습니다. 윤희는 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도 넣었습니다. 같은 비밀번호 520. 잔액 조회 1,800만 원. 300만 원 인출. 세 번째 통장도 넣었습니다. 잔액 조회 900만 원. 200만 원 인출. 총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윤희는 돈 뭉치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태수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차에 탔습니다. 여보, 됐어? 응, 1,000만 원 뽑았어. 1,000만 원? 응.
한 번에 다 뽑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나눠서 뽑을 거야.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방을 열어 돈 뭉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걸로 애 학원비 내고 우리 빚도 갚고 명품 가방도 하나 사자. 명품 가방? 응. 나 요즘 스트레스 심한데 하나쯤 사도 되잖아.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에이, 알았어. 안 살게. 그럼 여행이나 가자. 여행? 응. 제주도 한번 가자. 우리 오래 못 쉬었잖아.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 돈인데. 여보, 제발 좀. 어차피 우리 돈이야.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윤희는 집에서 쇼핑몰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 예쁘다. 200만 원 살까? 옆에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 좀 써. 엄마 돈이야. 에이, 알았어. 윤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5분 뒤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가방은 너무 예뻐. 하나만 살게. 띠링.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순 여사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째. 11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여보, 어머님 국밥집 건물명에 우리 앞으로 옮기자. 태수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뭐? 건물명에? 응. 지금 안 옮기면 나중에 상속세 엄청 나와. 태수는 커피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살아계시는데 명에 옮기는 건 좀. 윤희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얼마 못 사신대. 지금 미리 준비 안 하면 우리만 손해야.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윤희는 핸드폰 화면을 태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동의는 무슨? 인감도장 있으면 돼. 여기 봐. 인터넷에 다 나와. 인감도장? 응. 어머님 집에서 가져왔어. 지난번에 서랍 정리하면서. 태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그건 불법이야. 윤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태수를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불법은 무슨 불법?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하는 거지. 여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사기야, 사기. 윤희는 태수를 쏘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겁이 많아? 아무도 몰라.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우리만 알면 돼. 그래도 윤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태수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제발 좀. 우리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어머님 건물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 20억이야, 20억. 상속세만 몇 억씩 나가. 지금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만 내면 돼. 훨씬 싸.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내가 법무사 알아봤어. 내일 가서 서류 처리하면 돼.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알았어.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을지로 한법무사 사무실 낡은 건물 3층 윤희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명의 이정건으로 왔는데요. 30대 법무사가 책상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서류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금순 여사의 인감증명서 위조. 금순 여사의 인감도장 훔쳐옴. 건물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법무사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황금순 씨가 본인이신 거죠? 아니요, 제 시어머니세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법무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 동의는 받으셨어요? 윤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희한테 미리 명예 이전하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수료는 80만 원이고요. 증여세는 별도로 세무서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명예 이전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윤희는 카드를 꺼내 수수료를 결제했습니다. 띠링. 윤희는 미소 지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내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다 됐어. 일주일 후면 건물 우리 거야. 일주일 후 건물 명의가 박태수 채은이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 이전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윤희는 등기부등본을 프린트해서 태수에게 보여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보 봐. 이제 이 건물 우리 거야. 태수는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박태수 지분 50%, 최윤희 지분 50%,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23-45, 면적대지 152, 건물 연면적 302, 시가 약 20억 원. 태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윤희는 등기부등본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큰일은 무슨? 아무도 몰라. 엄마가 알면 어떡해? 어차피 어머님 얼마 못 사셔. 모르고 가실 거야.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 윤희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20억짜리 건물주야. 나중에 팔면 빚도 다 갚고 강남에 집도 살 수 있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순 여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요양병원 2층 203호실. 금순 여사는 침대에 누워
편지 한 통을 읽고 있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온 등기권리증 변동 통지서였습니다. 제목 부동산 등기권리 변동 안내. 귀하가 소유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23-45 부동산의 소유권이 2024년 11월 15일자로 박태수, 최윤의 명의로 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순 여사는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금순 여사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20일 통장 세계 도난 확인 은행 거래 내역 출력함. 10월 25일 1,000만 원 인출 확인 태수 생년월일로 비밀번호 풀림. 11월 15일 건물 명의 불법 이전 확인 등기소 통지서 수령. 금순 여사는 펜을 들어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11월 20일 변호사에게 증거 제출 예정. 형사 고소 준비. 금순 여사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이렇게라도 가르쳐 줘야겠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금순 여사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 핸드폰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어르신. 간호사가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금순 여사는 전화번호부를 열어 김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변호사님, 황금순입니다. 아,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변호사님,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무슨 증거요? 금순 여사는 등기소 통지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건물 명의를 아들이 불법으로 빼돌렸어요. 제 동의 없이요. 어르신, 그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고 사기죄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어르신, 이 증거도 유언장에 포함시킬까요? 네. 그리고 형사 고소장도 준비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끝까지 가시는 거군요. 금순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이제 법이 심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금순 여사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수야, 엄마는 내가 사람답게 살기를 바랐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2월 초 김정민 변호사는 금순 여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양병원 2층 203호실. 똑똑. 어르신, 저예요. 들어오세요.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 수정본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수정본. 추가 증거. 부동산 등기권리 변동 통지서 2024년 11월 15일자. 법무사 사무실 방문 기록 CCTV 확보. 인감도장 절취 사실 확인. 추가 고소 내용.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재산 침탈죄. 금순 여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해 주세요. 금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황금순. 김 변호사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어르신, 이 유언장은 어르신 사망 후 즉시 집행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김 변호사는 금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간 후 금순 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2개월째. 12월 중순. 금순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폐암이 진행되면서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토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목이 아팠습니다.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콜록콜록.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금순 여사는 휴지로 입을 닦았습니다. 휴지에 선홍빛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금순 여사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 핸드폰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어르신. 간호사가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금순 여사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농협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순입니다. 제 계좌 거래 내역 좀 알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말씀해 주세요. 금순 여사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어떤 계좌 거래 내역 필요하세요? 제 통장 3개 모두요. 최근 3개월 거래 내역 팩스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팩스 번호 알려주세요. 금순 여사는 요양병원 팩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간호사가 팩스 용지 여러 장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팩스 왔어요. 고맙습니다. 금순 여사는 거래 내역서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농협 통장 10월 22일 마이너스 500만 원 ATM 인출,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잔액 1,800만 원. 신한은행 통장 10월 22일 마이너스 300만 원 ATM 인출,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잔액 1,500만 원. 우리은행 통장 10월 22일 마이너스 200만 원 ATM 인출,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잔액 700만 원. 금순 여사는 거래 내역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모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 금순 여사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등기소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울 동대문 등기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유 부동산 등기 변동 내역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본인 확인 후 등기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황금순님,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23-45 부동산이 11월 15일자로 박태수, 최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제 동의 없이 이전된 건가요? 저희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동의 여부는 법무사 통해서 처리된 걸로 나옵니다.
그 법무사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네, 을지로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금순 여사는 메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금순 여사는 김정민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등기소 기록 모두 있습니다. 며칠 후, 김정민 변호사는 금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을지로 법무사 사무실 CCTV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네. 법원 영장 받아서 확보했어요. 며느리분이 서류 들고 들어가는 장면, 인감도장 찍는 장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금순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 이 정도면 형사처벌 확실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어르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아드님 내외가 어르신을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상의하던 대화 녹음하신 거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그것도 증거로 제출할게요. 네. 12월 말, 금순 여사는 김정민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요양병원 1층 상담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금순 여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이게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목록입니다. 증거 목록. 은행 거래 내역서, 통장 절취 및 무단 인출 증거. 부동산 등기 변동 통지서 명예 불법 이전 증거. 법무사 사무실 CCTV 영상, 며느리 방문 기록. 녹음 파일 아들 내외 요양병원 유기상해 대화. 요양병원 입원 기록 5개월간 면회 영해 기록. 문자 메시지 기록 아들의 무관심 증거. 금순 여사는 화면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네요.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법정에서 100% 승소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어요. 금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금순 여사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실 돈을 좀 많이 모아뒀어요. 김 변호사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40억 원. 김 변호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40억이요? 네. 30년 넘게 국밥집 하면서 조금씩 모았어요. 아들한테는 일부만 알려주고 대부분은 숨겨뒀어요. 대단하십니다. 금순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들 주려고 모았던 건데 이제는 줄 수가 없네요. 김 변호사는 통장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 돈도 유언장에 포함시킬까요? 네. 제 건물 20억, 이 예금 40억 합쳐서 60억 모두 학대받는 노인지원재단에 기부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최종본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유언장 최종본이 완성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순 여사에게 문서를 건네줬습니다. 황금순의 유언장 최종본. 작성일 2024년 12월 28일. 1. 재산 처분. 나 황금순은 본 유언장을 통해 나의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부동산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23-45 건물 시가 20억 원. 예금 총 40억 원. 농협, 신한, 우리, 국민은행 합계 60억 원. 위 재산 전액을 학대받는 노인지원재단에 기부합니다. 2. 상속 제외. 나의 아들 박태수 35세와 며느리 최윤희 32세는 상속에서 전면 제외합니다. 이유. 폐암 말기 진단 후 나를 요양병원에 유기함. 5개월간 면회 한 번 오지 않음. 나의 통장 3개를 절취하여 1,000만 원 무단 인출. 나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건물 명의를 불법으로 이전. 노인학대방지법 위반. 3. 형사고소. 나는 박태수, 최윤희를 다음의 혐의로 고소합니다. 횡령죄 통장 절취 및 금원 인출. 사문서 위조죄 인감도장 위조. 사기죄 부동산 명의 불법 이전. 노인학대죄 유기 및 방임. 증거. 은행 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 변동 통지서. 법무사 사무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요양병원 기록. 문자 메시지. 4. 유언 집행. 본 유언장은 나의 사망 즉시 장례식장에서 공개하고 집행합니다. 유언 집행인 김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2024년 12월 28일. 황금순인. 금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황금순.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빨간 봉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금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어르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아드님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금순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편지 하나 쓰고 싶어요. 유언장이랑 같이 공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순 여사는 펜과 편지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에게. 태수야, 엄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엄마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사람답게 살기를 바랐어.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어. 엄마는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 끓이고 손이 얼어터져도 웃었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너는 엄마가 아플 때 외면했어. 엄마를 산속 요양병원에 버렸어. 엄마 통장을 훔쳤어. 엄마 집까지 빼앗았어. 엄마는 너무 슬펐어. 배신감이 너무 컸어.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라도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엄마 재산 60억은 모두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는 데 쓰일 거야. 너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엄마는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 감옥에서라도 뉘우치고 나중에 출소하면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야. 사랑한다, 태수야. 엄마가. 금순 여사는 편지를 다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김 변호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유언장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어르신, 이 편지는 유언장 공개 후 아드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날 밤 금순 여사는 혼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태수야, 엄마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랐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백엔니지 젖었습니다. 금순 여사 입원 5개월째.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새벽 4시. 금순 여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 B-. 밤근무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하지만 금순 여사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간호사는 금순 여사의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는 시트를 금순 여사의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박태수 님이세요? 어머님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태수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오전 8시. 태수와 윤희가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무뚝뚝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빨리 가자. 시신 확인하고 장례식장 예약해야지. 응. 두 사람은 2층 203호실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금순 여사의 시신은 하얀 시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트를 걷어냈습니다. 천 넘기는 소리. 금순 여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감긴 눈, 약간 벌어진 입. 태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희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시신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식장 연락하시면 연구차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꺼내 네이버에서 검색했습니다. 서울 저렴한 장례식장.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보, 여기 서울 종합 장례식장 나오는데 여기로 할까? 패키지 200만 원부터 시작한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윤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례식장이죠? 시신 옮기려고 하는데요. 제일 싼 패키지 얼마예요? 350만 원이요? 에이, 너무 비싸네. 더 싼 데 없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 200만 원? 그것도 비싼데 150만 원에 안 돼요? 태수는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깎지 마. 윤희는 손으로 태수를 막았습니다. 에이, 알겠어요. 200만 원으로 할게요. 근데 꽃은 빼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관도 제일 싼 걸로요. 네, 그럼 180만 원이요?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180만 원에 해결했어. 꽃은 시장에서 싸게 사자.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다음 날 서울 동대문구 한 장례식장. 지하 1층 가장 구석진 작은 방. 103호라는 숫자만 붙어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10평도 안 되었습니다. 천장은 낮았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치지직 금순 여사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꽃은 시장에서 산 싸구려 국화 몇 송이뿐이었습니다. 시든 국화였습니다. 조문 명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친척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금순 여사의 동생 황금자육 15세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언니. 금자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언니가 폐암 진단 받았을 때 내가 뭐 했어? 요양병원에 처박아 놓고 면회도 한 번 안 갔잖아. 윤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님, 저희도 바빴어요. 일하느라. 바쁘긴 뭐가 바빠. 너희가 언니 통장 훔쳐간 거 다 알아. 태수와 윤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모, 그건 뭐가 그건. 은행에서 다 조회했어. 너희가 언니 돈 1,000만 원 빼간 거. 그리고 집문서까지 위조한 거. 윤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급해서. 급하면 훔쳐도 돼? 그게 도둑질이야. 사기야. 금자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뭐? 통장 훔쳐갔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금순이 불쌍하다 정말. 폐륜이야 폐륜. 태수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합니다. 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쾅! 그날 저녁 조문객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 몇 명만 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곳으로 가세요.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조문객들은 태수와 윤희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윤희는 텅 빈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했습니다. 태수는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엄마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례 3일째. 발인 날. 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친척들 10명 정도만 모였습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태수는 상주로서 영구차 뒤를 따랐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차 안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여보, 빨리 끝내고 가자. 나 오후에 약속 있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장터, 서울 근교 화장터. 건물은 낡았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금순 여사의 관이 화장로 앞에 놓였습니다. 태수는 관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무관이었습니다. 제일 싼 것이었습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장터 직원이 관을 화장로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쾅!
불이 켜졌습니다. 불 켜지는 소리.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후 금순 여사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하얀 유골함에 담겼습니다. 태수는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게 엄마의 전부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일행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려는 순간 오후 3시 기익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차가운 눈빛, 실례합니다. 고인의 유족 되시는 분 계신가요? 태수가 다가갔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고인 황금수님의 변호인입니다. 태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변호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도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빨간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발인일에 공개하라는 유언이 있어서 지금 낭독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도 술렁거렸습니다. 유언장? 금순이가 유언장을 썼어? 김 변호사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바스락. 황금순의 유언장. 2024년 12월 28일 작성. 김 변호사는 또렷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황금순의 유언장. 친척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수와 윤희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 낭독했습니다. 나 황금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재산 처분. 나의 전 재산. 김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국밥집 건물시가 20억 원, 예금 40억 원, 합계 60억 원은. 태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60억? 윤희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60억이라고? 친척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금순이가 60억이나 갖고 있었어? 세상에, 어떻게 국밥집 하면서 그렇게 많이 모았어? 김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전액 학대받는 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합니다. 태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윤희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요. 김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고인은 유언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신 온전함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 낭독했습니다. 2. 상속 제외. 나의 아들 박태수와 며느리 최윤희는 상속에서 전면 제외합니다. 이유. 나를 요양병원에 유기함. 나의 통장을 훔쳐 금원을 인출함 총 1,000만 원. 나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건물 명의를 불법으로 이전함. 5개월간 면회 한 번 오지 않음.
태수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가 이럴 수가. 윤희는 김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60억을 다 기부해. 미쳤어요? 우리는 아들인데. 김 변호사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의 유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무슨? 우리가 소송 걸 거예요. 소송 거셔도 승소 확률 0%입니다. 고인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테이블 위에 쌓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당신들이 ATM에서 인출한 기록 모두 나와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CCTV 영상. 며느리분이 인감도장 들고 들어가는 장면 모두 촬영되어 있습니다. 녹음 파일. 당신들이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버리기로 상의하던 대화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침묵. 윤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고소장. 형사고소도 진행됩니다. 3. 형사고소. 나는 박태수 채은이를 다음의 혐의로 고소합니다. 횡령죄 통장 절취 및 금원 인출. 사문서 위조죄 인감도장 위조. 사기죄 부동산 명의 불법 이전. 노인학대죄 유기 및 방임. 증거자료 은행 거래 내역서. 건물 명의 이전 통지서. 녹음 파일. CCTV 영상. 요양병원 기록. 본 유언장과 함께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28일 황금순.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태수와 윤희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못된 자식들이구나. 금순이 불쌍해서 어떡해. 자식이 그렇게 폐륜을 저지르다니. 감옥 가도 싸. 금자는 태수에게 다가와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내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윙윙윙.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자 동대문 경찰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태수 씨 맞으십니까? 동대문 경찰서 형사과입니다. 네.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강제 연행됩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김. 두. 태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쾅. 윤희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경찰서에서였습니다. 최윤희 씨 맞으십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 바랍니다. 윤희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태수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에게
태수야, 엄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엄마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사람답게 살기를 바랐어.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어. 엄마는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 끓이고 손이 얼어터져도 웃었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너는 엄마가 아플 때 외면했어. 엄마를 산속 요양병원에 버렸어. 엄마 통장을 훔쳤어. 엄마 집까지 빼앗았어. 엄마는 너무 슬펐어. 배신감이 너무 컸어.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라도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엄마 재산 60억은 모두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는 데 쓰일 거야. 너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엄마는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 감옥에서라도 뉘우치고 나중에 출소하면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야. 사랑한다, 태수야. 엄마가. 태수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나갔습니다. 아무도 태수와 윤희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 태수와 윤희만 남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금순 여사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3개월 후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3호 법정. 박태수 최은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태수는 3개월 사이에 10kg 이상 빠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습니다. 기립, 기익,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착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30대 남성 검사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수 최은희는 다음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횡령죄. 피해자 황금순의 통장 3개를 절취하여 총 1,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습니다. 둘째, 사문서 위조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명의를 불법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셋째, 사기죄. 법무사를 속여 부동산 명의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노인학대죄. 폐암 말기 환자인 피해자를 요양병원에 유기하고 5개월간 방임하였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건물명의 이전 서류, 법무사 사무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요양병원 기록. 재판장님, 증거 제출합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검사, 녹음 파일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법정의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윤희 목소리. 여보, 어머님 병원비 너무 비싸. 요양병원 보내자. 태수 목소리. 그래도 엄마인데. 윤희 목소리. 엄마는 무슨 엄마?
어차피 얼마 못 사신대. 돈 낭비하지 말고 요양병원 보내. 거기서 알아서 죽으시겠지. 태수 목소리 알았어.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 못된 자식들이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인간이 아니야. 판사는 피고인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윤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고의는 아니었어요. 저희도 살아야 했어요.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부모의 재산을 훔치고 부모를 유기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도 급했어요. 애 학원비도 밀렸고 대출 이자도 내야 했고. 판사는 손을 들어 윤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명백히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평생 키우고 자식은 부모를 모십니다. 이것이 인륜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인륜을 저버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폐암 말기로 고통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면회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인간성을 저버린 범죄입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아플 때 외면했습니다. 이런 폐륜 행위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게 너무 후회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안 계십니다. 저는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박태수.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노인학대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추징금 1,000만 원. 탕.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인 최윤희.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방조, 사기죄, 노인학대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추징금 1,000만 원. 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희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항소할 거예요. 하지만 법정 경위가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태수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에 전해졌습니다. 일어서세요. 태수와 윤희는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태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청석에 금순 여사의 동생 금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금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11월 서울구치소. 박태수는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손에는 펜과 편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께. 엄마, 저 태수입니다. 엄마, 이제 와서 이런 말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폐암 진단 받았을 때 저는 엄마를 외면했어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제 생활이 불편해질까봐 엄마를 요양병원에 버렸어요. 엄마 통장도 훔쳤어요. 엄마 집문서도 위조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자식이었어요. 엄마, 이제 감옥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밥 끓이던 모습, 손이 얼어터져도 웃으시던 모습, 제 학비 마련하려고 적금 해지하시던 모습, 이제야 다 떠올라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저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부디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들 태수 올림. 태수는 편지를 다 쓰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똑, 똑. 감옥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 김정민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금순 여사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변호사님께. 김정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제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 60억이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는 데 쓰인다면 그것이 제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중에 출소하면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황금순. 김 변호사는 편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편히 쉬세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년 후 2028년 5월 박태수는 출소했습니다. 기익. 태수는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2년 전에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태수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태수는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이 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치킨집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학대받는 노인 지원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 원장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갑자기 찾아왔는데 할 말이 있어서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50대 여성 원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요? 청소든 설거지든 뭐든 하겠습니다. 급여는 안 받아도 돼요. 원장은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태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어서요. 속죄요? 네, 제가 제 어머니를 잘못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태수입니다. 원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황금순 어르신의 아드님이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황금순 어르신 덕분에 이 요양원이 생겼습니다. 60억 기부금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세요. 당신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 드립니다.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로 태수는 매일 요양원에 나가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청소하고 식사 배식하고 말동무해 드리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효자시네요.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효자가 아니에요. 왜요? 제 어머니를 버렸거든요. 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뉘우쳤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하실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날 밤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엄마 저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태수야.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후, 2038년, 태수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노인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 입원한 할머니가 태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세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머님 살아계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많이 그리우시겠네요. 네, 많이 그립니다. 매일 그립니다. 잘 모셨어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잘못 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속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날 밤 태수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요양원 추모실에 금순 여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조금은 사람다워졌나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금순 여사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태수야. 엄마가 자랑스럽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